어머니의 마지막 길.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치매 가족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산 너머 마을. 해가 질 무렵 낡은 집 처마 밑에서 마른 빨래가 바람에 흔들렸다. 하얀 속옷 한 벌, 남편의 낡은 작업복, 그리고 어머니의 꽃무늬 블라우스. 빨래들이 저물어가는 햇살에 투명하게 비쳤다. 시골 마을의 고요는 깊었다. 저녁 노을이 집 안까지 붉은 빛을 들이우며 마치 하루를 마감하는 촛불처럼 따스하게 번졌다. 이 집에는 78세의 노모와 그녀를 돌보는 54세의 장남 김재형, 그리고 그의 아내 영숙이 살았다. 형제는 넷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모시는 집은 이 집 하나뿐이었다. 집 안은 고요했다. 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빈 허공을 헤매는 듯했지만 가끔 어디선가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찾는 것 같기도 했다. 아득한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 안에서 흩어지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맏며느리 영숙이 쌀을 씻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찰랑찰랑 물이 쌀알 사이로 스며들며 만들어내는 그 소리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그녀의 손은 익숙했지만 어깨는 세월의 무게로 무거워 보였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사랑과 책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켜켜이 쌓인 마지막 집이었다. 재영은 마당에 서서 저물어가는 하늘을 보았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거친 손으로 이마를 닦으며 그는 어머니를 이 집으로 모셔온 그날을 떠올렸다. 그날부터 그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시간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제1장. 그날 이후로 김재영은 장남이었다. 장남이라는 두 글자가 그의 어깨에 얹힌 것은 10살 때였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홀로 내 형제를 키웠다. 재영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밤늦도록 재봉틀을 돌리던 소리 딸깍딸깍. 그 소리는 어린 재영에게 자장가 같았다. 형제들이 한 이불을 덮고 잠들던 따뜻한 방. 겨울밤. 어머니가 자신의 이불 한 자락을 떼어내 막내 재욱에게 덮어주던 모습. 장남이라는 이름은 늘 무거운 책임과 함께였다. 어머니가 아파도 돈이 없어도 장남인 재영이 먼저 나서야 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건 오래전 이야기였다. 몇 년 전부터 어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끓여놓은 국을 냄비째 냉장고에 넣거나 방금 먹은 밥을 또 달라고 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했다.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조금씩이 매일 쌓이면서 어머니는 점점 멀어져 갔다.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에서 길을 잃어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전화를 받은 재영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하시는데 주소를 물어봐도 40년 전 살던 동네 이름만 말씀하세요. 그제야 형제들은 심각성을 깨달았다. 오랜만에 병원 대기실에 모였을 때 형제들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싸늘했다. 대기실의 형광등이 그들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엄마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 돈도 자꾸 잃어버리고. 장남인 재영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무래도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엄마는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야겠지. 우리가 다들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돌보지? 둘째, 재민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는 시계를 자꾸 쳐다보았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다. 그의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저희는 애들 학원 챙기느라 정신없어요.
형님 내외가 근처에 사시니까 좀 해보시죠. 셋째, 재혼의 아내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답 같았다. 형 장남이잖아. 형이 책임져야지. 막내 재욱이 조용히 덧붙였다. 그의 아내는 멀리서 창밖을 바라보며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재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에서 영숙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작게 경련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며느리들의 침묵이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다. 침묵이 흘렀다.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만이 그들 사이의 공기를 채웠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날, 병원 복도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의사의 설명이 끝나자 형제들과 며느리들은 짧은 논의 끝에 각자의 도시로 돌아갔다. 둘째는 서울의 고층 아파트로, 셋째는 외국으로, 막내는 분주한 IT 회사로. 그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그 진단을 잊으려 했다. 며느리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카톡 단체방은 조용해졌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장남 재영과 영숙의 집으로 왔다. 영숙은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며 혼잣말했다. 왜 저희만? 그녀는 말을 멈췄다. 재영이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속에도 떨림이 있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아니, 이미 시작된 현실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제2장, 무너지는 매일의 일상. 치매는 기억만 지우는 병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조금씩 지워갔다. 그녀의 웃음, 특유의 말투, 그리고 재영과 영숙을 향하던 따뜻한 눈빛까지. 마치 지우개로 연필 자국을 지우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재영은 매일 아침 어머니를 깨우며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길 바랐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낯선 사람을 보듯 그를 스쳐갔다.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했다. 누구세요? 어머니가 물었다. 그 말 한마디가 재영의 가슴에 날카로운 바늘처럼 꽂혔다. 엄마, 저예요. 재영이에요. 그는 매일 같은 답을 했다.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애쓰면서. 영숙은 부엌에서 어머니의 밥을 준비했다. 그녀는 쌀을 씻으며 옛날을 떠올렸다. 시어머니가 처음 그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을 때 함께 김치를 담그던 날들. 그때 시어머니는 영숙의 손을 잡고 웃었다. 우리 영숙이 참 고생 많았지. 이제는 편히 지내렴. 그때 시어머니의 손은 따뜻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 손은 차갑고 말은 없었다. 영숙은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밥을 떠먹였다. 어머니가 밥을 뱉어내면 그녀는 묵묵히 닦았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어머니의 입 주변에 밥알이 붙어 있으면 영숙은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밤이 되면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을 서성이며 중얼거렸다. 집에 가야 해. 아이들이 기다려요. 재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어머니를 달랬다. 엄마, 여기가 집이에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져 있었다. 영숙은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해도 저는 매일 밥을 짓죠. 영숙은 부엌에서 혼잣말했다.
감자를 깎으며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다른 며느리들은 왜 전화 한 통도 없는 걸까요? 그녀는 셋째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동서, 이번에 시어머니 약값이 많이 나왔네.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답은 없었다. 카톡 화면에는 읽음 표시만 파란색으로 떠 있었다. 그 작은 표시가 영숙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둘째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막내 며느리는 애들 핑계로 답을 피했다. 그들의 침묵은 영숙에게 더 큰 소리로 들렸다.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진 날이 있었다. 갑자기 화가 나서 밥그릇을 바닥에 내던졌다. 하얀 밥알이 마루에 흩어졌다. 재영은 숨을 고르며 어머니를 진정시켰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영숙은 깨진 그릇을 치웠다. 그녀의 손은 갈라지고 거칠었다. 찬바람이 불어도 핸드크림을 발라야 했는데 그럴 시간조차 없었다. 이게 내 몫인가요?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돌봄과 간병은 매일 다시 시작하는 싸움이었다. 어제 이겨냈다고 오늘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며느리들의 침묵은 그 싸움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 제3장 낯선 이름 형제. 재영은 형제들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이번엔 많이 아프셔. 와줄 수 있겠니?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대답은 늘 비슷했다. 형, 괜찮아. 형수님, 이번 달 생활비 조금 보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말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마치 의무처럼 던져지는 말들이었다. 차남 재미는 대기업 사무실에서 바쁘게 살았다. 35층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일상을 채웠다. 점심시간. 그는 휴게실 TV에서 노인 돌봄 관련 뉴스를 보았다. 치매 환자 돌봄 가족의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순간 어머니의 흐릿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형수의 지친 얼굴도. 하지만 이내 중요한 회의 준비로 생각을 돌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그의 아내 수진도 아이들 학원 픽업을 기다리며 차 안에서 문득 시골집 마당을 생각했다. 형님네도 많이 힘들겠지. 하지만 핸드폰으로 울리는 달은 엄마들의 수다 알림에 인해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의 죄책감은 일상의 분주함에 묻혔다. 셋째 재우는 외국에서 화려한 삶을 꾸렸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파티에서 환하게 웃던 그는 잠시 복도에 기대어 서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한국 시각을 확인했다. 시골집은 벌써 깊은 밤, 어머니가 잠 못 이루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다시 파티장으로 향했다. 음악 소리가 그의 죄책감을 지웠다. 그의 아내 지연은 인스타그램에 여행 사진을 올리며 미소 지었다. 해시태그를 달면서 문득 시어머니가 직접 짜준 낡은 스웨터가 옷장 깊숙이 박혀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중에 한국 가면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지. 그녀는 애써 생각을 지웠다.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 현실을 덮어버렸다. 막내 재욱은 IT 회사에서 야근을 밥 먹듯 했다. 새벽녘 퇴근길. 그는 피곤해 지쳐 택시 창밖을 바라보다 불빛 하나 없는 시골 밤하늘을 떠올렸다. 엄마도 저렇게 혼자 있겠지. 그는 잠시 묵념하듯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던 공화 이야기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의 아내 민서는 새로운 취미 클래스에 푹 빠져 있었다. 도자기 만들기 수업 중 문득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설명에 금세 몰두했다. 그들의 삶은 너무 달랐다.
재영과 영숙은 시골집에서 어머니를 돌봤다. 재영은 퇴근 후에도 어머니의 약을 챙겼고 영숙은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어머니가 밤에 배회하지 않는지 확인하며 하지만 다른 형제와 며느리들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아니, 외면하려 했다.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감정을 애써 밀어냈다. 한 번은 둘째 며느리 수진이 전화했다. 형님, 저희도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가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해했다. 하지만 전화가 끊긴 후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애들 핑계, 일 핑계, 그럼 우리는요? 도와준다는 말도 이제 피곤해. 영숙은 재영에게 털어놓았다. 그냥 한 번이라도 와서 시어머니 손잡아 주면 그걸로 충분할 텐데.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피로가 깊이 배어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았다. 텅 빈 마당은 그들의 마음처럼 허전했다. 바람이 불었다. 재영은 어머니의 담요를 여며 주었다. 영숙은 멀리 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저 깊은 슬픔이었다. 제사장. 어머니 한마디의 무게. 어머니는 이제 말을 잃었다. 눈빛도 표정도 점점 무뎌졌다. 하지만 여전히 재영과 영숙의 어머니였다. 영숙은 어머니를 목욕시켰다. 따뜻한 물을 끼얹으며 그녀는 옛날을 떠올렸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처음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날,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던 기억,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던 골목길. 영숙아, 너는 우리 집 복덩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다. 그때 시어머니는 영숙의 손을 꼭 잡고 웃었다. 재영은 옆에서 물을 떠왔다.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왜 저희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누가 저를 이렇게 가족으로 받아줬을까요? 그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영숙아.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목욕탕을 채웠다. 영숙은 숨을 멈췄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재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한마디는 무너졌던 모든 감정을 다시 무너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영숙은 그 순간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느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 재영도 눈물을 삼켰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내 형제가 웃으며 찍은 사진들. 엄마, 저 기억나세요? 그는 속삭였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재영의 손을 살짝 쥐었다. 그 작은 압력이 재영의 가슴에 전해졌다. 제5장. 다시 가족.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 병원 복도에 형제들과 며느리들이 모였다. 차가운 병원 공기 속에서 그들은 처음에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병실 앞에 서자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느리게 숨을 쉬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 작아 보였다. 형제들은 침대 옆에 앉았다. 재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삶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었다. 셋째 아들 재훈의 아내 지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님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은 외국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어머니를 잊은 자신을 떠올렸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여행 사진 뒤에 숨겨진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둘째 며느리 수진도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형님, 혼자 감당하게 해서. 그녀는 아이들 학원비를 핑계로 어머니를 외면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다. 막내 재욱이 말했다. 형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의 아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도자기 취미 클래스에서 웃으며 보낸 시간들이 부끄러워졌다. 영숙은 미소 지었다.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원망이 아니라 안도였다. 재영은 동생 형제들을 바라보았다. 다행이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다. 30년 만에 형제들이 진짜로 모인 것 같았다. 그들은 번갈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병실 밖 복도에서 형제들과 며느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색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어린 시절 재영이 자신을 업고 다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재영은 늘 장남이었다. 재훈이 말을 이었다. 외국에 있다 보니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건 핑계였지.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손수 짜준 스웨터를 떠올렸다. 그 스웨터는 아직도 그의 옷장 속에 있었다. 재욱은 조용히 말했다. 형수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벌써 혼자였을 거야.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밤을 떠올렸다. 그 목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았다. 영숙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른 며느리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다. 그냥 한 번씩 와서 시어머니 얼굴 보면 좋았을 텐데. 그녀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그날 밤 재영과 영숙은 병실에서 어머니 곁을 지켰다. 어머니가 잠시 눈을 떴다. 그녀는 재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재형아,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재영은 눈물을 흘렸다. 영숙도 조용히 울었다. 어머니의 미소는 그들에게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너무 늦게 도착한 미안함이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그들을 다시 엮어주었다. 제6장 어머니를 보낸 후 시골집 마당에 아침 햇살이 비쳤다. 재영과 영숙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오래 참았던 울음과 늦게 도착한 사랑이 머물렀다. 영숙은 어머니의 낡은 옷을 정리하며 파란 스카프를 만졌다. 이걸로 목도리 만들어 주셨어요. 그녀는 재영에게 말했다.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머니가 쓰던 낡은 안경을 손에 쥐었다. 렌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며칠 후 형제들과 며느리들이 다시 집으로 왔다. 그들은 마당에 둘러앉아 어머니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먹었다. 둘째 며느리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이 찌개 맛,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영숙은 미소 지었다. 시어머니 레시피예요. 식사를 마친 후 형제들은 조용히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둘째, 재민이 서랍 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어머니가 써준 듯한 글씨로 우리 재민이 건강하게 자라렴이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다. 그는 책갈피를 만지작거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셋째인 재우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스웨터를 발견했다. 어머니가 외국으로 떠나는 자신에게 손수 짜주었던 그 스웨터였다. 그는 스웨터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막내 재욱은 오래된 장롱 밑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찾아냈다. 상자 안에는 어린 시절 그가 가장 아끼던 로봇 장난감과 함께 어머니가 직접 그린 듯한 그의 초상화가 들어있었다. 그림 뒤편에는 우리 막내 재우가 늘 웃으렴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들은 어머니가 남긴 작은 흔적들을 통해 그녀의 변치 않는 사랑을 다시금 깨달았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이렇게 각자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웃고 울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는 이제 그들 곁에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마지막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다음을 생각한다. 재영과 영숙은 마당에 서서 멀리 산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영숙은 재영의 손을 잡았다. 우리 잘했지? 그녀는 물었다.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했어. 여러분, 대한민국 치매 가족 100만 명 시대입니다. 그중 60%가 가족 중 한 명이 모든 돌봄을 감당합니다. 당신이라면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거나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